권력은 사람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이름으로 남은 여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후궁에서 비구니가 되었고 다시 황후가 되었으며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황자의 아내였지만 시아버지인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린 황제를 앞세워 무너져가는 왕조의 마지막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과 생존, 권력과 고독,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인, 측천무후의 이야기입니다. 측천무후는 처음부터 왕자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대의 여성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음악을 익히고 역사와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배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보호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힘이 없으면 쉽게 짓밟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이 훗날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4살의 나이에 그녀는 황궁으로 들어갑니다. 당 태종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출세처럼 보였지만 궁궐은 꽃밭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황제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낮은 품계의 후궁이었던 그녀는 쉽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규칙을 배웠고 사람들의 눈빛을 읽었고 황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시간은 그녀에게 절망이 아니라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 태종의 아들, 훗날 고종이 되는 태자였습니다. 젊은 태자는 총명하고 강인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황제의 후궁이었고 그는 그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지만 역사는 그들을 곧 갈라놓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궁을 떠나 절로 보내집니다. 측천무후 역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황궁의 비단옷을 벗고 차가운 절간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종의 제사를 위해 새 황제가 된 고종이 절을 찾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옛 감정은 되살아났고 측천무후는 다시 황궁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종의 정식 아내였던 왕황후였습니다. 왕황후는 자신을 위협하던 소숙비를 견제하기 위해 측천무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황제가 좋아하는 여인을 궁으로 들이면 소숙비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황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불러들인 여인이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측천무후는 처음에는 몸을 낮춥니다. 왕황후에게 공손히 굴고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이해하는 눈, 사람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었습니다. 고종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무의 조언까지 그녀에게 묻게 됩니다. 그 순간 측천무후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황제 옆의 정치 파트너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린 자리는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던 사람은 왕왕후와 소숙비였습니다. 측천무후는 기다렸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 죽음을 둘러싸고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측천무후가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 왕왕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진실은 오늘날까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왕왕후의 운명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고종은 분노했고 왕왕후는 폐위됩니다. 소숙비 역시 함께 몰락합니다. 그리고 측천무후는 마침내 황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황후가 된 그녀는 가장 먼저 권력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반대한 신하들, 왕왕후와 소숙비를 지지했던 세력, 황실 안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냅니다. 그녀는 사람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올렸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두려움이 되었고 조정 안에서 그녀의 말은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종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는 더욱 전면에 나섭니다. 황제가 정사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측천무후가 직접 국정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황제를 돕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황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후궁 제도까지 손봅니다. 황제 주변에 새로운 여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후궁수를 줄입니다. 자신이 한때 총애를 잃은 후궁으로 밀려났던 사람이었기에 황제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측천무후는 사랑도, 제도도, 사람도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궁궐은 감정으로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계산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권력을 장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나라는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합니다. 그녀는 귀족 중심의 낡은 권력 구조를 흔들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합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과 부역의 부담을 줄이며 국가 운영의 효율을 높입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실크로드 교역도 활발해집니다. 피로 오른 권력자가 나라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측천무후를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만큼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태자가 된 아들이 성장하며 대신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자 측천무후는 위협을 느낍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갑작스럽게 죽고 둘째 아들은 폐위되고 셋째 아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황제의 자리로 올렸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눌렀습니다. 이것이 측천무후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권력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마저 권력의 질서 안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황후나 황태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황제가 되겠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여자가 황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그녀는 명분을 만듭니다.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는 상징을 퍼뜨리고 불교의 예언을 이용하며 자신을 성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게 합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그녀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늘이 선택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60대 후반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도 당에서 주로 바꿉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오래된 꿈을 이룬 자리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인재를 뽑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했고 과거 시험을 확대했으며 새로운 인물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성장했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녀 주변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젊은 남성 총신들이 권력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측천무후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가까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장씨 형제는 그녀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총애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신하들은 불만을 품고 황실 내부에서는 불안이 커집니다. 마침내 그녀가 노쇠하고 병들자 대신들은 움직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명분은 장씨 형제를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측천무후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붙잡고 살아온 그녀도 이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셋째 아들에게 권력을 넘깁니다. 그렇게 그녀가 세운 주나라는 사라지고 당나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을 황제가 아니라 황후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한때 자신 때문에 몰락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에는 아무 글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비라고 부릅니다. 왜 아무 글도 없었을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업적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측천무후의 삶은 지금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라고도 부르고 여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마 그 두 말이 모두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양귀비로 이어집니다. 양귀비는 측천무후처럼 직접 정치를 장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한 제국의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양옥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타고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은 그녀를 평범한 삶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미인상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풍만하고 복스러운 얼굴, 하얀 피부, 붉은 입술, 부드러운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양귀비는 바로 그 시대가 사랑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와 춤, 악기 연주에 뛰어났고 특히 빠르게 회전하며 추는 호선무에도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재능을 함께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황제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 현종의 아들, 수왕의 아내였습니다. 즉 황제에게는 며느리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사랑하던 후궁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여인을 찾던 중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며느리 양옥환이었습니다. 황제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권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궁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양옥환은 도교 여도사가 되는 형식으로 잠시 신분을 바꾼 뒤 다시 궁으로 들어와 현종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비가 됩니다. 황후는 아니었지만 황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사는 점점 뒤로 밀리고 양귀비와의 사랑과 향락이 앞에 놓입니다. 양귀비의 가족들도 함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궁궐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친척 양국충은 재상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문제는 이 권력이 절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귀비 일가는 부와 권력을 마구 누렸고 사람들의 원망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한 사람의 총애가 한 집안을 황제 가까이 올려놓았고 그 집안의 탐욕은 제국 전체의 불만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록산입니다. 그는 북방의 강력한 군벌이었고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귀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알록산을 양아들로 삼는 기이한 관계를 맺습니다. 알록산은 궁궐을 드나들며 권력을 키워갑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현종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알록산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안사의 난입니다. 당나라는 순식간에 흔들렸고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화려했던 황궁의 밤은 끝났습니다. 사랑과 음악 향기와 비단으로 가득했던 시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굶주린 병사들과 분노한 민심뿐이었습니다. 피난길의 마회역에서 병사들은 폭발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망친 책임을 양귀비 일가에게 묻습니다. 양국충은 죽임을 당하고 병사들은 이제 양귀비의 죽음까지 요구합니다. 현종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사랑보다 군대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결국 양귀비는 비단끈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여인은 제국의 분노를 온몸으로 떠안고 죽었습니다. 현종은 이후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남은 생을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보냅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권력이 어떻게 재앙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직접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총애와 탐욕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권력욕이 결국 한 왕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측천무후가 권력을 직접 움켜쥔 여인이었다면 양귀비는 권력의 중심에 사랑으로 끌려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끝은 모두 외로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로 이어집니다. 서태후는 쇠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권력을 붙잡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으로 들어가 황제의 아들을 낳으면서 운명이 바뀝니다. 황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그것이 곧 정치적 생명줄이었습니다. 황제가 죽고 어린 아들이 황위에 오르자 서태후는 황제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권력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태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린 황제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권력은 둘로 나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녀는 궁궐 안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대신들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세력을 하나씩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다음에는 수렴청정의 명분이었으며 결국에는 실질적인 권력이 되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장해 직접 정치를 하려 하자 서태후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어머니의 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후 간택 문제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치제는 서태후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의 갈등은 커지고 황제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또다시 어린 황제를 앞세웁니다. 이번에는 광서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권력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은 중국을 압박했고 내부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서제는 나라를 바꾸려 했습니다. 젊은 황제는 낡은 청나라를 개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에게 그 개혁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광서제를 사실상 가두고 개혁 세력을 탄압합니다. 청나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꺾입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지키는 데는 능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는 강했지만 세계의 변화 앞에서는 낡은 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의 삶은 측천무후와 또 다릅니다. 측천무후는 잔혹했지만 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양귀비는 사랑받았지만 제국의 몰락을 부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지켰지만 무너지는 제국을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성 중심의 궁궐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양귀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서태후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왕조의 마지막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는 악녀라 불렸고 누구는 미녀라 불렸고 누구는 나라를 망친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누군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고 계산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무너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디까지 바꿀까요? 측천무후는 권력을 위해 가족마저 넘었습니다. 양귀비는 사랑받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지켰지만 나라의 마지막 숨결을 붙잡은 채 역사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속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살아남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궁궐이라는 좁고도 잔혹한 공간 안에서 폭발했을 때 역사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황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것은 비단옷도 보석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선택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비석에 아무 글도 남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사랑의 이름으로 죽었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못한 채 무너지는 왕조와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